연금 믿었던 66세 교사, 충동적 소비를 끊자 뜻밖의 생긴 노후 여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수십 년을 성실하게 일했고 매달 빠짐없이 연금을 납부했고 큰 사고 없이 살아왔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특히 교사처럼 공적인 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더 그렇죠. 정년까지 근무했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수입은 일정한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통장에 돈이 남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연금의 크기가 아니라 생활 습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왜 소비 습관이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충동적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뜻밖의 여유가 생기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연금은 안전망이지 풍요보장수단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일종의 월급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공적연금이나 직영연금의 경우 평생 나온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크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 교직에 계셨던 분들은 공무원 연금공단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의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제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도 소비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출근은 안 하지만 스마트폰은 매년 최신형으로 바꾸고 홈쇼핑 채널은 습관처럼 틀어놓고 필요하지 않은 건강식품을 정기 배송으로 신청하고 자녀와 손주에게 과한 선물을 하고 이런 소비들이 쌓이면 연금이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여유는 생기기 어렵습니다. 2. 사례 1. 나는 검소한 줄 알았어요. 66세 전직 교사 어씨. 어씨는 4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았고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연금이 나오니 마음이 놓였죠. 처음 몇 년은 여행도 다니고 평소 못 샀던 가전제품도 하나둘 바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문득 통장을 정리해보니 저축은 거의 늘지 않았고 오히려 퇴직금 일부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치도 안 했는데 왜 이러지? 싶어서 가계부를 다시 써보기 시작했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온라인 쇼핑 소액 결제 월 40만 원, 건강식품 및 영양제 월 30만 원, 지인 경조사비 및 선물 월 평균 25만 원, 케이블 OTT 정기 구독 서비스 월 15만 원. 큰돈 쓴 적은 없는데 이렇게 모이니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어씨는 충동적으로 결제하는 습관을 끊기 위해 3일 보류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고 싶은 게 생기면 3일 뒤에 다시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절반 이상은 결국 안 사게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월 70만 80만 원이 남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자 통장에 1천만 원 가까운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새는 돈을 막았을 뿐인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3. 사례 이 자식에게 쓰는 돈이 사랑인 줄 알았죠. 68세 B씨. B씨는 두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했지만 명절이나 생일, 손주 행사 때마다 적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 엄마 노후가 더 중요해. 그 말을 듣고 B씨는 소비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1년에 자녀 손주 관련 지출이 1천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강요받은 건 아니었지만 좋은 부모라는 마음이 지출로 이어졌던 겁니다. B씨는 이후 원칙을 세웠습니다. 현금 대신 편지와 손편지, 큰 선물 대신 함께하는 시간, 금전 지원은 요청이 있을 때만.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여행 적금이 생겼고 평생 가보고 싶던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였습니다.
아이들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되겠더라고요. 4. 살에 3시간이 많아지니 소비가 늘더라고요. 65세 cc. 은퇴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시간입니다. 출근하지 않으니 하루가 길어집니다. 이 시간을 잘 쓰면 자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비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CC는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쇼핑몰을 자주 갔습니다. 살 게 없어도 구경하다 보면 뭔가 하나씩 사게 됐죠. 카페도 하루 한 번씩은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이 뭐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계산해보니 월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CC는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동네 도서관 이용, 공원 걷기 모임 참여, 재능 기부 수업 진행, 특히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소정의 강사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더 큰 변화는 쓸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소비 대신 활동이 채워지니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었습니다. 5. 은퇴 준비의 핵심은 수입보다 습관.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물론 자산 규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입니다. 5월 300만 원이 들어와도 320만 원을 쓰면 불안하고 200만 원이 들어와도 170만 원으로 살 수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소비를 줄이는 능력, 만족을 키우는 능력, 비교를 내려놓는 태도.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동적 소비를 끊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는 과정입니다. 물건 대신 경험을, 과시 대신 안정감을, 타인의 시선 대신 나의 평온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을 믿고 살아온 66세 교사가 충동적 소비를 끊자 뜻밖의 노후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사실 특별한 재테크 성공담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큰돈을 번 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활을 돌아보고 새는 돈을 막고 소비를 의식적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은퇴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이 선명해지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혹시 요즘 통장이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수입을 늘릴 방법부터 찾기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에 쓰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뜻밖의 노후 여유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우리는 충동적 소비를 끊자 뜻밖의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에도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기 어려울까요? 의지의 문제일까요? 성격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심리학과 뇌과학, 행동경제학이 설명해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은퇴 후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충동적 소비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구조 문제다. 사람의 뇌에는 보상과 관련된 회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구매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손에 넣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기분 좋음보다는 기대감과 흥분을 만들어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택배가 도착하기 전. 그 설렘이 바로 도파민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이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물건을 받고 나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자극은 빠르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소비를 찾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쇼핑이 그 빈자리를 대신하기 쉽습니다. 2. 은퇴 후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 정체성의 공백.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은 명함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인정받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이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자존감을 보충하려 합니다. 좋은 옷, 최신 전자기기, 과한 선물, 비싼 취미,
이것이 모두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보상 소비 컴펜서토리 컨섬푸션라고 설명합니다. 심리적 결핍이 소비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소비를 줄이려면 단순히 아껴야지가 아니라 정체성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출 통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절약 팁이 아니라 연구로 검증된 방법을 보겠습니다. 현금 효과 활용하기. 연구에 따르면 카드 결제보다 현금 결제가 지출 통제에 효과적입니다. 카드 사용은 통증을 둔화시키지만 현금은 지출의 실감을 크게 만듭니다. 이를 지불 고통 PAIN of Paying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비를 제외한 생활비 일부를 현금으로 사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출이 1020%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매 전 24시간 법칙. 충동은 보통 2030분 안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면 전두엽이 개입하면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즉각적 보상을 추구하는 편도체 반응이 가라앉고 장기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24시간만 기다려도 구매 욕구는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경험 소비는 후회가 적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보다 여행이나 모임, 배움 같은 경험에 돈을 쓴 사람의 만족도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비교 대상이 되지만 경험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B씨가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더 큰 만족을 느낀 겁니다. 4. 노후 자산 관리의 새로운 관점 지속 가능성.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인출률입니다. 자산을 너무 빨리 쓰면 고갈 위험이 커집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4% 룰이 언급됩니다. 매년 자산의 4% 이내에서 인출하면 장기간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입보다 중요한 건 소비 속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예상보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90세, 95세까지의 삶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 소비를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내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배려입니다. 5.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관계도 달라진다. 흥미롭게도 지출이 줄어들면 심리적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재정 스트레스는 우울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통장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사람은 더 관대해지고 더 차분해집니다.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날이 서지 않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은 기본을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여유를 만드는 건 소비 습관입니다. 충동적 소비는 도파민의 작용이고 정체성의 공백에서 오며 시간과 구조를 바꾸면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은퇴 준비의 진짜 핵심은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조금 덜 사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래 안정적으로 평온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무언가 사고 싶어졌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내 삶을 5년 뒤에도 더 좋게 만들어줄까? 그 질문 하나가 노후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